안녕하세요. 여론을 읽고 사회를 읽는 이은영TV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또 새로운 하반기 알찬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상반기에는 정말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상반기가 거의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은 하반기에도 지금 걱정이 많죠. 지금 현재 코로나 2차 그 수도권 대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강력한 방역을 통해서 막아내고는 있어요. 잘 막아내고는 있는데 이게 또 한간에는 가을 독감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또 다시 확산이 될 거라는 그런 좀 부정적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추진하고자 했던 올해 계획들이 좀 9월에는 잘 착수가 돼서 좀 잘 추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관료제와 지방 언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월간마당이라는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조금 좀 색다른 의미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죠. 낯설고 또 재미없고 별로 관심 가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례를 들어서 글을 써봤는데 한번 그 오디오 에세이 형태로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좀 색다른 어떤 그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또 다른 이름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한번 더 풀어보면 권력과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읽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지방분권이란 단어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앙집중형 관료제가 발달한 나라다. 관료제의 연원을 따져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에는 대대로란 관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나 영국, 일본의 수상과 같은 최고의 관직이었다고 한다. 신라에는 관료들에게 일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노급이란 제도가 있었다. 세 나라 중 관료제의 기틀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는 백제인데 육좌평 16관등제로 구성된 관료 집단이 있었다. 이는 중국의 육전 조직과 비슷한 모습으로 중앙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췄던 것 같다. 물론 삼국시대의 관료는 귀족 신분으로 왕과 대등한 위치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며 관료를 선출하는 방식 역시 혈통 중심의 폐쇄적인 세습제를 통해 인적 충원이 이루어졌기에 그들만의 결속은 매우 강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관료제는 고려시대 성종 때부터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종은 무인 중심의 분위기를 배격하고 문인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를 운영하는 문치주의를 내세웠다. 특히 고려 광종이 실시한 과거제는 관료 충원 방식을 자격시험으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관료제의 기틀을 만들었다.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된 신진 인사들이 과거를 통해 대거 등용되었고 이들의 지령을 바탕으로 왕권은 더욱 튼튼해졌다. 조선은 관료제의 기틀을 만든 국가다. 건국 초 3차례 관제개혁이 있었으며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시점을 전후해 중앙이 지방을 지휘 감독하는 모습의 관료제가 구축된다. 국정의 최고 정무기관인 의정부가 있고 그 아래 6조를 두어 행정, 입법, 사법의 기능을 구분하여 수행케 하였는데 관료들 간의 관계는 수직형으로 매우 엄격했고 승진에도 위계를 두어 신분상의 제약을 명확하게 했다. 지금의 관료제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와 모습을 띠고 있죠. 조선 건국 초기에 틀을 갖춘 관료제는 조선 말까지 500여 년간 유지된 거대한 공무조직이었으며 의정부와 육조, 관찰사, 수령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위 관계에서 파생된 문화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방분권을 낯설게 여기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우리들 삶 곳곳에 자리 잡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보냈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중앙집권적으로 훈련된 관료체계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 추진력이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저성장 기조와 함께 집중과 집적이 가져온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 감염병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보건의료의 대처, 그 외에도 ICT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의 진보에 따른 고용 형태 변화 등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 문제들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은 일사불란함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수렴하는 능력도 함께 요구한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관료제의 긍정적인 요소는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노하우, 신속한 집행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능한 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지방에서 위로의 모습으로 역진해 나가야 될 때다. 중앙중심 사고의 근간이 관료제에서 출발한다면 근대화에 형성된 언론체계 역시 지방분권을 위해서 변화해야 할 요소다. 언론의 세계는 정확하게 양분된 세계다. 중앙지와 지방지,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뉴스 소비자들은 아직 지방정보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특히 뉴스 소비의 관문인 포털에서 지방뉴스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1919년 네이버가 기사 배열을 100%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기는 뉴스 서비스 개편을 예고했을 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가 발표한 포털 등의 알고리즘 배열 전환 이후 모바일 뉴스 이용 형태에서는 지역 언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20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75%는 알고리즘이 기사를 배열하는 방식의 편집이 특정 분야 뉴스만 소비하게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언론사 구독 서비스인 채널 이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방송사가 41.12%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중앙종합일간지 22.6%, 경제지 12.0%, 인터넷신문 7.8%, 지역일간지 6.9%, 전문일간지 5.6%, 통신사 4.9% 순으로 지역일간지에 대한 구독 비중은 약 7% 선에 그쳤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기사 편집 개편 이후 지역 언론 기사를 포털에서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1%에 불과했고 포털에서 제공되는 지역 언론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과반인 57.4%가 찬성해 포털의 중앙 언론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변경은 네이버와 언론사 간 뉴스 공급 계약 방식과 관련해 지방 언론 소멸론까지 논할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다. 즉 콘텐츠 제휴사가 아닌 검색 제휴사인 지역 언론 입장에서 네이버의 개편은 지역 언론 퇴장이라는 카드를 준 것과 마찬가지의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디지털위원회를 만들고 전국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민원연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열악한 지방 언론 환경이 개선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6개월을 넘어선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의 패러다임을 몰고 오고 있다. 지역화만이 코로나19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는 로컬 경제운동의 선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스웨덴의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는 지역 언론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돌리도록 티핑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에 따르면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탈물질주의, 정신건강, 생태파괴, 힐링라이프, 마을 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한 풍부한 일자리 등 로컬 이슈를 아젠다화하는 데 지방 언론이 가장 적합한 매체다. 그리고 이는 곧 민초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대응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인류 사회 모색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코로나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전염병이란 글을 기고한 장문석 교수는 중세 흑사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염병 사례가 역사책에서 누락됐다. 스페인 독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지적을 했다. 장 교수는 전염병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전염병은 교류와 번영의 산물이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사회적 해체, 인류의 지식에 대한 도전, 정치적 긴장고조 등과 같은 특징을 수반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불안심리, 공포감의 편승에 인포데믹과 같은 가짜 정보도 함께 돌아다니므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는 언론, 특히 각양각색의 소식들을 다루는 지방 언론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지방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주체는 지방정부, 관료제, 지방언론, 3제의 유기적 협력하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럼 일반인들은 지방분권적 민주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는 큰 그림 행동주의를 제신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동일한 사례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와 유사한 활동들을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이웃에게 전달하며 또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방분권적 민주주의 삶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핸드폰만 있으면 지방분권적 민주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손쉬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삶은 지방화 시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방화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료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료제라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 조직 같아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처리를 잘하고 정책적 노하우들이 잘 습득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다만 그 관료제 조직의 그 시각, 관점을 위에서 아래, 중앙에서 지방으로가 아니라 거꾸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또 지역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역진을 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지방화는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언론도 매우 중요하죠. 지방언론의 역할이야말로 지방화를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언론이 건강해야 지방의 곳곳 풀뿌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그 지방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분권화되고 지방화된 삶의 가장 그 1차적인 소통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 매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주제는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오디오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내드린 이번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지루하셨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